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이고요. 딸아이 하나는 다케서시까지 갔고 내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고 직장을 나와서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어 아내를 볼 낯이 없었죠. 이제는 천하의 쓰레기새라는 것을 알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고 일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 친구는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그때는 왜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잘해줬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할 때는 흔쾌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고 틈틈이 힘내라며 술도 다 사고 형제보다 더 의지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였죠. 아내와 친구 둘이 발가 벗고 있는다고 해도 아무 짓도 안 할 거라는 믿음이 갈 만큼 좋은 친구라 생각했습니다. 변변찮은 일거리가 없자 친구가 본인 건물 관리를 해주지 않겠냐 제안을 했고 친구 덕분에 저와 제 아내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본인 능력은 없어도 친구 복은 있다며 가끔씩 쓰라린 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만큼 고마운 친구였으니까요. 친구 부부와는 원래도 왕래가 잦았지만 이제는 집도 가깝고 일하는 곳도 같으니 매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1차나 2차는 일반 술집을 가더라도 마무리는 꼭 친구 집이다. 저희 집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진다는데 이렇게 편한 사이가 있을 수 있다니 이런 모임이 별탈 없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나이 드니 체력이 심하게 떨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술만 먹으면 끓어 떨어지겠더라고요. 초반에는 밖이라 어떻게든 풀을 들려고 노력해서 견뎠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뒤풀이를 할 때는 잠에 들기 일쑤였습니다. 깨보면 이미 술자리는 모두 파하고 아침이었고요. 아내와 친구 부인은 안방에서 자고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 체력이 안 돼서 사람들 노는데 방해만 된 건 아닐까? 더 오래 깨서 같이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아쉬움 뿐이었지 내와 친구 사이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술자리는 깔끔하게 파했고 집에 와서는 그 친구 얘기도 저에게 하지 않고 오히려 둘이 있으면 서로 어색해 보여 의심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김현진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입도 바짝바짝 날라오고 평소에도 몽롱한 기운이 계속되더라고요. 화장실도 가도 개운치 않아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까봐 어디가 아프다 가타부타 말을 않고 저는 교대 근무가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증상을 말하고는 소변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CT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기다림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 진료실로 불려갔지요. 의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혹시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셨나요? 더군요. 저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탈이지 한 번도 못 잔 적이 없었고 수면제 같은 약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 아니요. 수면제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양제나 가끔 챙겨 먹지. 혹시 이런 약에 수면제 성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매일 XX 음료를 즐겨 먹는데 여기에는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음료수에 있다 하더라도 미량일 뿐이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선생님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번 분명히 수면제 장기 복용 부작용입니다. 잘 확인해보세요.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평소 무슨 약 먹는지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뭔가 나른하고 몽롱하다 싶었는데 이게 수면제 증상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몸이 항상 이랬는데도 의심하지 않은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뺨도 몇 대 치고 식스도 사 먹고 입술을 깨물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때마침 동네 마실을 나갔는지 집에 없더군요. 저는 기회다 싶어 여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엌 쓰레통을 뒤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집어봤는데요. 생선 가시 빵 봉지 등 오래된 쓰레기들이 밑에 있어 냄새가 심하게 나고 역하더군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몇 겹의 쓰레기를 헛구역질을 해가며 떠나자 약봉지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쪽지 모양으로 접어져 있어 펴야 했는데요. 펴보니 상호명이 써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약명을 검색했습니다. 수면제라고 뜨더군요. 약봉지는 국물에 약간 절여져 있었지만 저는 증거물로 챙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절구가 눈에 띄더군요. 절구에는 무언가 하얀 게 묻어 있었는데요.
수면제로 의심하고 보니 마치 약을 받고 남은 가루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비닐랩에 그 가루도 추가로 챙겼습니다. 내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였구나. 의심이 확신이 도는 순간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것인지 무서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가 먹인 수면제 성분 때문에 점점 하품이 나오고 정신이 없어지는 것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들춰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증거물들을 검은 봉지에 싸서 옷 안주머니에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침대에 기절했습니다. 잠이 깨고 나니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하고 있는지 맛있는 고등어구이 냄새가 나더군요. 음식에 무엇을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몇십 년간 집밥을 꼬박꼬박 먹어놓고 갑자기 안 먹는다 하면 의심을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맛있겠다라고 하며 밥을 반 정도 비웠고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다 먹고서는 그대로 화장실에 가서 속을 개었습니다. 그러고선 잠시 바깥 산책을 한다 하고 휴대폰을 들고 나왔지요. 아내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밥 먹고 2시간 후쯤에는 눈이 서서히 감겨야 했지만 전혀 졸리지 않고 쌩쌩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나에게 수면제를 먹였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친구 아내도 자주 피곤하다고 하며 술자리에서 쓰러지듯 자던 것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친구 아내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전화를 받더군요. 놀란 눈치였습니다. 정호 씨가 웬일이세요? 저에게 전화를 다 걸고 지금 이는 집에 없어요. 그쪽으로 전화를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미연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에 미연 씨는 꿀꺽침을 삼키고는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도 묻더군요. 저는 혹시 미연 씨 남편이 미연 씨한테 수면제 먹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연 씨는 웃더니 단박에 아니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고 수면제를 왜 먹이냐고 하면서요. 전화해서 할 말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착각한 건가 의사가 틀릴 수도 있잖아. 옛날에 불면증으로 고생해서 내가 나를 위해 수면제를 챙겨준 건데 내가 그것도 몰랐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들기 전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사이 미연 씨한테서 문자가 오더군요. 사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내일 카페로 오세요라고요. 저는 근무 시간 중 점심시간만을 기다리다 나왔습니다. 웬일로 밖에서 먹냐며 신기해하는 경비원들을 뒤로 하고요. 그리고 카페로 갔는데 미연 씨가 앉아있다군요. 제가 앉자 미연 씨는 가방에서 이것저것 사진들을 해냈습니다. 제 말에 너무 충격받지 말아요. 사실 영호 씨와 정숙 씨 오래전부터 바람피고 있었어요. 정호 씨가 여태까지 몰랐던 것이 신기할 정도로요. 무려 30년 동안이에요. 정호 씨 정말 모르셨죠? 저는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정호 씨가 빨리 알아채길 바랐는데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호 씨도 알다시피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저를 든든하게 보호해줄 친정 식구가 있나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가 없어 긴 세월 꼿꼿이 버티며 살아왔어요. 하며 사진들을 내는데 친구와 아내가 전라 상태로 친구 집, 아니 그 친구라 부르기도 싫은 개새끼 집에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며 동영상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다며 나중에라도 이혼 소송을 때 필요할까봐 차곡차곡 모아놨다고.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식어 괜찮다며 웃어 보이더군요. 심지어는 미연 씨가 수면제에 내성이 생겨 조금 먹었을 때는 잠에 잘 들지도 못했는데도 둘이서 미연 씨 앞에서 신나게 그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일부러 깨어있는 것을 알면서도요. 미연 씨 말로는 오히려 본인이 반쯤 깬 상태로 눈을 뜨고 있으니 더 신이 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미연 씨가 절대 이혼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서 더 그런 것 같다며 미연 씨는 씁쓸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충격적인 길을 모두 듣고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누군가 계속 심장을 쥐어짜는 것만 같은 느낌이더군요. 미연 씨가 괜찮냐고 묻는데 저는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미연 씨로부터 증거물들을 모두 복사받아 받고 저는 터덜터덜 경비 일을 위해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여태 아내와 30년 동안 살아온 세월, 친구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친하게 지내온 게 다 뭔가 싶더군요.
심지어 이 건물도 그 금수만도 못한 친구의 건물이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성공해서 정정거리며 나를 부리고 내 아내와 놀아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밤낮으로 사람들 출입이나 지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짓된 사람들의 행태를 끝내야 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불쌍한 미연 씨는 다시 뒷전이 되고 아내와 친구 놈만 신나서 날뛰는 세상이겠죠. 저는 그 꼴을 죽어서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내가 해주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면제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항상 몽롱하게 눈빛도 흐리멍텅하게 뜨고서는 축 늘어져서요. 여태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라 쉽더군요. 아내도 전혀 의심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기 때문에 금방 친구놈 부부와 약속이 잡혔습니다. 저희는 1차로 고깃집을 가서 술을 퍼마셨고 저는 그때부터 이를 갈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졸린 척하는데 아내와 친구놈의 신난 얼굴을 얼마나 찢어놓고 싶던지요. 그러고는 뒤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놈이 자기 집으로 가자 하는 저는 제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실과 침실에 제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 얼마 안 돼 꼰나 떨어진 척을 하여 거실에 누워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내와 친구놈은 철석같이 믿더군요. 미연 씨는 오늘 아프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제 앞에는 살색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미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둘은 굳이 제 앞에서 그 짓거리를 하더군요. 집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유독 재능 근처에서 할 때 제일 신이 나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혐오스러웠지만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눈을 질끈 감고 표정을 가만히 하려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 친구놈의 얼굴을 갈겨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친구가 빌려준 돈들은 물론 증거도 모으지 못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갈 테니까요. 지치지도 않는지 그들은 몇 시간이고 그 짓을 반복했고 어느새 쓰러져 잠들 때 저는 그제서야 일어섰습니다. 어찌나 화를 참고 긴장을 했는지 뒷목이 뻣뻣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저는 나체로 잠든 두 남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드럽게 깨웠죠. 일어나 봐 해도 오래 그 짓을 하느라 피곤했는지 잘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몇 번 발로 흔들어 깨우니 그제서야 눈을 뜨던데요. 친구놈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고 아내는 주변에 가릴 것도 없어 손과 무릎으로 앞면을 가리려고 노력하더군요. 저는 그 노력이 가상에 코웃음이 났습니다. 여태 나 몰래 이 짓을 몇십 년간 하니까 좋았어.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아 했더니 친구놈은 사람 부리던 버릇이 어디 안 갔는지 기어야 할 때 기지 않고 야 김정호 너네가 여태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어디 버릇 없이 네 아내랑 놀았다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너처럼 능력 없는 남자 밑에서 사는 재수씨가 불쌍해서 거디줬건만 건방지게 지금 자는데 운수를 두고 그래? 라며 되려 호통을 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마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증거 확보도 다 된 상태였죠. 됐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든지 어떻게든 해봐. 내가 너네 꼭 불행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거지만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두 남녀를 발가벗은 채로 내보내고 옷도 밖에 던져줬지요. 친구놈이 바라 그랬지만 저는 경찰을 부른다며 전화기를 들고 난리를 쳤더니 순순히 옷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술병과 난투로 난장판이 된 거실에 펄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생각이 절실하게 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멀쩡한 정신일 수 있다는 것에 지나간 세월이 아까워 통 안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일이 첩첩 진행됐습니다. 미연 씨에게 받은 자료와 제가 수집한 증거를 모두 모아 이혼 소송을 할 때 제시하니 저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협박을 해서 빚을 탕감하는 것은 물론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사진을 회사 게시판에 뿌린다고 해서 돈도 받아냈습니다. 더 받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몇 천만 받고 더 이상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도 소송을 걸어 영호 씨의 재산을 상당 부분 뺏어오고 그 두 남녀는 상간녀 상간남으로 찍혀 지금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사업도 이런 소문이 나면서 거래처들이 모두 거래를 끊어 빈털터리가 됐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딸아이는 갑자기 벌어진 일들에 대해 어안이 벙벙해했지만 모든 사실의 전말을 알고 나서 엄마는 꼴도 보기 싫다며
아버지 여태 몰라서 죄송하다며 나중에라도 혼자 많이 외로우면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데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수면제 탄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으니 정신도 또렷해지고 머리도 좋아진 것 같아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될 것만 같네요. 젊을 때 하던 기술직을 다시 말짱한 정신으로 도전해 볼까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의 미연 씨는 꿀꺽. 저는 34살의 가정주부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해외 근무차 지난해 10월 출국하였고 지금은 65세인 시아버지와 단독주택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홀로 되신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 제가 안쓰럽고 미안하셨는지 저 불편하지 말라고 거의 매일 같이 외출하며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까지 하고 들어오시려고 애를 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이 평온하고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오고 있던 저에게 야릇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창 신혼에 단꿈에 푹 빠져 있어야 될 새댁이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하며 독수공방인 제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제가 부엌일을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등 뒤로 자주 다가와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하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이뻐라는 칭찬과 더불어 가끔 제 어깨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미미한 스킨십도 해주시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시아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주말 오후에 집에서 간단히 국수로 점심을 해먹고 빨래를 널고 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져서 혹시 뭐가 필요하신 건가 해서 아버님 뭐 드려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황해하시면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거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롱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속옷 안으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는 걸요. 딸도 아닌 며느리에게 속옷이 보인단 말씀을 차마 하시기 어려웠던 걸까요? 그날 껄끄러우셨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후 내내 낮잠만. 주무신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에 저녁에 소고기를 구워드리면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하고 지내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아버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야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게 아버님도 무척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드시더니 살짝 취하셨나 봐요. 저녁 다 먹고 주방에서 그릇들 정리를 하려는 저와 마주쳤는데 잘 먹었다고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 입에 뽀뽀를 하셨습니다.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조용히 네네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기류의 날들이 며칠 흐르고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 모임에서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그날 무슨 이유에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집에 오시자마자 아가 많이 힘들지? 홀시아버지 모시기 힘들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생일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뭘 좋아할지 몰라 직원이 추천해줬다면서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말에 같이 가서 받고 자고요. 저도 살다 보니 제 생일인 것도 까먹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짝 안고 등을 토닥여주셨는데 시아버지의 손이 제 몸을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식사 한 번씩 하고 오는 날이면 제가 집에 갈 때 한 번씩 포옹을 해주셨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표정 변화가 없길래 술 기운에 모르시나 보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 뭐 당연히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뭔지 저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 왠지 더 힘을 줘서 꽉 안는 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저도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내년 생일에는 꼭 같이 즐겁게 보내자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단 얘기를 하며 그렇게 조용하면서 감격스러운 저의 생일날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계단을 내려오다 시아버지께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팔로 몸을 지탱하려다 그게 부담이었는지 손목에 살짝 금이 가서 왼쪽 손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른쪽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름이 다가오니 땀도 많이 나서 자주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팔 쓰는 게 부자연스럽다 보니 어깨가 많이 결린다고 하셔서 하루는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근데 고맙다며 시아버지께서 고맙다 아가 하시며 제 손을 토닥토닥 하시는데 제 손을 참 한참 동안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일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시아버지도 이제 시원하다면서 TV 채널을 돌리기 바빴죠. 아버님께서 손을 다친 후 부쩍 의도하지 않은 스킨십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이면 가고 싶은 친정이 없는 저로서는 시아버지 모시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을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려 재킷도 하나 사드리면 참 좋아하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 항상 아빠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딸들 모습을 제일 부러워했거든요. 다정한 남편과 자상한 시아버지까지 결혼 잘했단 소리 들어가며 이제 내 인생에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구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실세라 시아버지가 어색해하지 않게 제가 먼저 팔짱 끼고 외출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 납니다. 시아버지 팔이 제 몸을 향해 슬쩍슬쩍 움직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뭐 도와줄 일이 없냐며 다가오셔서 제가 다듬고 있던 파도 썰어주신다며 제 손에서 뺏어가기도 하고 설거지도 한 번씩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낼 때도 시아버지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어색해하지 않으셨고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시아버지가 저의 몸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결국 엉겁결에 저도 모르게 응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만 저도 더 이상 시아버지의 손길을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자유스러운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시아버지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아버지 강요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끔 갖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유스럽기도 하고 남을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분명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죄책감과 저를 향한 혐오감까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거절하지 않은 관계를 그 이후로 계속 가졌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두렵고 남편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상식과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먼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사랑한다고 몇 달 있다가 보자고 말하는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점점 기분이 좋아져 버리고 점점 좋아하게 될 것 같고 남편과 예전에 어떻게 사랑을 나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공기업을 퇴직하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하진 않아도 풍족한 생활이기도 했고 연세에 비해 젊고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계신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말이라면 죽는 신임까지 할 정도로 효자 아들인데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일찍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평생 자기만 보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 때문에 잘해드려야 한다고 연애 때부터 귀가 닳도록 말해온 남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친할머니와 보낸 저는 가족에게서 느낄 친근한 감정이나 애틋한 마음, 유대감 없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별로 없고 오로지 할머니와 지냈던 기억뿐입니다. 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던 기억이 유년 시절 행복했던 저의 기억의 전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부모님은 제가 3살 때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와서 항상 인자하시고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이해심 많은 시아버지를 처음 뵌 날부터 좋았고 연애할 때부터 아버지처럼 잘 따랐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 업무 결정이 났을 때 저도 남편을 따라 함께 가려 했지만 1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하여
그냥 남편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은 시아버지만 혼자 두고 저희 둘 다 해외까지 나가 지내는 것도 불안해하기도 했고요. 저도 시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게 아주 부담이 아닐 순 없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잘 견뎌보리라 다짐했었죠.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 인생에 이런 영화같이 말 안 되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고민할 거 없다며 위로를 해주시지만 저는 죽고 싶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좀 주세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4살의 가정주부로 결혼 3년 제가 조용히 사위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박서방 내가 오늘 한번 줄까? 아주 맛있는 사탕. 근데 오늘밖에는 못 줘. 다시는 줄 수 없어. 번쩍하고 고개 돌려 나를 보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먹고 싶어요. 그 사탕 지금 당장 주세요. 터질 것만 같아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60이 다 돼가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20년 전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직업이 그 당시로선 좀 드문 방송댄서였습니다. 30 초반에 잘나가는 사업가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결혼은 1년 만에 파국이 나고 그 인간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나는 어린 딸을 떠안고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직업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서 댄스를 꾸준히 했습니다. 어린 딸은 늙은 엄마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나도 딸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댄스 교실을 열고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댄스 교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두모녀 생활이 됐습니다. 남자한테 질려서 그런지 재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자친구 사귀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50 넘어서는 주로 연하의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딸하고 3대 모녀가 신도시에서 쾌적하게 살았습니다. 직업이 방송댄서라서 몸매와 피부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돈 들이고 시간 들인 효과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50대 후반 이 나이에도 4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20대 후반인 딸하고 자매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딸은 내 핏줄을 안 받고 그 미운 전남편의 유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범한 몸매에 평범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냥 적당하게 해서 간호대를 갔습니다. 할머니가 간호사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같은 직업의 남자 간호사와 결혼을 해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남자를 택해서 조용하게 사는 딸의 삶을 지지합니다. 저같이 애인 바꿔가며 엔조이하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제 딸은 저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철들 무렵부터 화려한 엄마보다 수수한 할머니가 좋다고 하네요. 저는 올해 80대 후반인 엄마와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딸네 부부는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나와는 달리 그쪽 방면으로 생활은 아주 담백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둘의 부부관계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딸도 사위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다. 서로 야근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엇갈림이 많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 사이가 냉랭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약간의 미묘한 거리감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다. 애정이 꽉 찬 부부라기보다 서로의 취미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타입이라고 할까. 이 거리감이 그들에게 가장 기분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위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있을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사위 눈에는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좀 더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딸은 담백한 성격이라 사위의 바램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내가 언제나 같이 딸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야근이라 사위가 혼자 있어서 밑반찬 주려고 들렀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퇴근하던 사위가 차를 세우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
하고 묻는 사위 얼굴에 반가움이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밑반찬 가지고 왔어 하니 사위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흘렀다. 정말 고마워요, 최고예요. 근데 장모님 이 거리를 걸어오셨어요? 요새 운동 부족이라 왕복 3km 정도라 딱 맞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좀 힘드네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달라고 응석을 부려 저녁 준비해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전부터 느꼈는데 사위는 딸이 만든 요리보다 내 요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평생 캐리어 오면으로 살아서 요리 실력이 없는데도 맛있어 했습니다. 연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어주니 만드는 나도 신이 났습니다. 오늘은 왠지 다른 시선으로 내 몸을 쳐다보는 사위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슬쩍 보니 시선이 내 가슴 쪽으로 유난히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 안 먹고 어디를 자꾸 보고 있는 거야? 하고 톡 쏘았더니 갑자기 당황해서 머뭇거리면서 죄송해요를 남발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속으로 킬킬거렸습니다. 빨리 손주 만들어서 줄 생각은 안 하고 약간 톤을 높였습니다. 그게 저도 정말 빨리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어도 잘 되지 않네요. 사위는 불안감과 초조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잘 되지 않는데 하면서 제가 약간 다그쳤습니다. 저도 노력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장모님 저 사실 힘들어요. 사위가 밥 먹을 생각도 않고 숟가락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힘들어요라는 사위의 말에 뭔가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 이상 다그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네 자네가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네. 어서 밥 먹게 시장할 텐데.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민경이한테 조용히 이야기해보겠네. 하고 그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집으로 반찬을 가지러 딸이 들렀습니다. 제가 차 한잔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경아, 이제 애를 좀 가져라. 박서방도 그걸 이야기하더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언제 박서방하고 이야기했어? 응 저번에 너 야근할 때 반찬 갖다 주러 갔다가 손주 안 만들어준다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는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너가 시큰둥하다고 하더라. 아니 엄마가 왜 사위하고 단둘이서 그런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서 딸이 신경질을 냈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간의 이야기야 엄마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좀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이게 문제야. 왜 이리 나대는데. 더 바쁜 할머니도 저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는데 하면서 딸이 흥분을 해서 나에게 퍼부었다.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간다면서 횡하게 가버렸다.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단단히 삐졌는지 지 할머니하고는 연락해도 나한테는 안 했습니다. 둘이 어째 지내는가 궁금했지만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전부터 댄스를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학원에 한번 오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상담을 해봤더니 그전부터 아이돌 댄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 좀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는 성인 방송 댄스 초보반에 한 달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둘이 저녁을 하자고 했더니 그냥 맥주 한잔 하자네요. 둘이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그러고 갔는데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 안 하더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에서 좀 싸웠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 조용한 생활이 좋다고. 애 생기면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벌써 무섭다고. 한 1년만 아기를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취미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갑자기 오늘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몸치이지만 원래 저 아이돌 좋아했어요. 댄스 챌린지를 잘 추고 싶었어요. 장모님께 와서 방송 댄스를 배워야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딴 데는 돌릴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내 눈앞에 있으니까 훨씬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일주일에 2번 퇴근 후 밤에 왔습니다. 딸한테도 잘 이야기를 했는지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미안해. 박서방 신이 나서 그러니 잘 좀 가르쳐줘. 내가 특별히 신경 쓸 테니까 마음 푹 놓아.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사위는 별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은 딸이 야근이라고 레슨 끝나고 맥주 한잔 하재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특별히 제가 개인 레슨을 했습니다. 개인 레슨을 하는데 자꾸 내 몸만 쳐다보고 레슨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학원에서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끝냈습니다. 그리고 맥주집에 가서 혼을 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야? 레슨하러 왔어. 내 몸 보러 왔어. 그럴 거면 이제부터 나오지 마. 말없이 사위는 술만 마셨습니다. 안달이 난 제가 더욱 다그쳤습니다. 박서방 자네 이럴 거야? 왜 그러는데? 이윽고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가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왜 이러는지. 그냥 장모님이 좋아요. 왜 이렇게 장모님한테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죽겠어요. 사실 댄스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장모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헉,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거 위험 신호다. 이 친구 지금 와이프한테 풀 길이 없어서 완전 쌓였는데. 외부에서 풀려고 했는데 마침 내한테 필이 꼽혀서 저렇게 징징대는구나.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말로 달랬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겠네 우리 박서방. 한 잔 쭉 마시고 기분 풀어. 사위가 장모 보러 오겠다는데 장모가 말릴 수 없지. 그래도 장모를 여자로 봐서는 절대 안 되네. 하고 일단 딱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마세요. 금방 수그러들기에 그날은 잘 달래서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생떼를 쓰고 달려들면 제가 난감할 뻔했는데. 그리고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그날도 딸이 야근한다고 댄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여전히 하는 꼬리 댄스는 관심이 없고 제 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딴 데 눈 돌리지 않는 것이 귀여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꼴이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소주집에 가서 한잔 했습니다. 말없이 둘이서 2병을 비우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아직 마음 정리 안 했나? 자네 왜 이러나 저번에 마음 정리한다 했잖아. 내가 좀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장모님 그게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려니까 이제 꿈에도 나타나요. 막 몽정을 해요. 저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와이프는 1년 뒤에 아기 갖자고 저러고 있고. 저 정말 힘들어요. 왜 이 집에 장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레드신호가 번쩍번쩍 그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위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박서방 내가 오늘 한번 줄까? 아주 맛있는 사탕. 근데 오늘밖에는 못 줘. 다시는 줄 수 없어. 번쩍하고 고개 돌려 나를 보며 외쳤습니다. 장모님 먹고 싶어요. 그 사탕 지금 당장 주세요. 터질 것만 같아요. 우리는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어른들 쉼터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1초가 아깝다는 듯이 성격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오랜 연륜이 가지는 성숙함으로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박서방에게 몇 번이나 해븐을 구경시켰습니다. 물론 나도 덩달아 몇 번 같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서방은 나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님 때문에 평생에 맛보기 힘든 신세계를 맛보았대요. 평생 가도 경험해보지 못할 각종 스타일로 센스를 경험했대요. 장모님 저는 절대 바라만 피워요. 그 사람만 사랑하며 열심히 살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 말했습니다. 딱 1년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1년 뒤에는 나 꼭 손주 보게 해야 돼. 냅하고 기운차게 사위가 답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딸 부부는 1년 뒤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나는 꿈에 그리던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자를 보니 살아온 세월이 보상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엄마는 89세를 일기로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되어 엄마가 했던 역할을 손자에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손자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위에게 마음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위는 내 말이라면 뭐든지 잘 들으니 다행입니다. 지금은 부부간의 성격이 잘 맞아서 알콩달콩 잘 삽니다. 후년에는 내게 손녀를 안겨줄 계획이랍니다. 이제 박서방은 파트너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본능으로 인해 생기는 그 위험한 순간을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방식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 8시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으로 지금은 허름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외국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데요. 저도 평소에 썰비서님의 채널을 많이 보는 편이라 여기에 꼭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몇 차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게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그러니까 신혼초에는 재산이 많았던 편이라 제법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90년대에 정말 큰 위기가 한 번 왔잖아요. 뜻하지 않았던 경제 위기가 한 번 찾아와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그 위기 때문에 행복을 많이 빼앗기고 청춘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멋진 인생의 호황기를 누렸는데요. 저희가 하던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확장도 많이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IMF라는 위기가 어찌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원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많이 확장을 하게 되고 확장하면서 빚을 내는 일이 많잖아요. 오로지 자기 돈으로만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또 당시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연달아 부도가 나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었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키워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망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의 희망이 모두 사라져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생각에 삶을 포기할까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정말 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인간의 바닥 생활이란 생활은 다 해볼 정도였으니깐요. 잘 나가던 사업의 대표였던 저희 신랑은 포장마차부터 노점상, 건설 현장 노가다, 주유소 아르바이트, 택시 운전사까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돈이 된다면 다 했고요. 주말이라고 쉬는 것도 없이 정말 개처럼 일만 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식당 종업원에다가 아파트 청소부에다가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노래방까지 나가기도 했죠. 당시에는 제가 아직은 젊고 나름대로 피부도 탱탱했던 시기라서 노래방에 나가서 일하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되는 걸 몸소 느끼긴 했지만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서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남편 따라서 포장마차에서도 일했고 붕어빵 장사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가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때 그 시절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죽기 전까지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는 그때 다 한 것 같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들었던 시기였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괜히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잘 나가더니 결국에 저렇게 몰락했다면서 비웃을 것 같은 게 너무 싫었죠. 다행히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착해서 지금은 다 성장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 그나마 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까지 말썽을 부렸으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농사가 비록 힘들고 고달프다고는 하지만 잘만 하면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농사를 마음먹은 이유는 그곳이 아버님 고향이기도 했고 우리 신랑 고향이기도 하니까 농토도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금으로도 아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넓은 땅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정말 유리하더라고요. 도시에서 온 가족 다 들으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농기계 하나 다룰 줄을 몰랐기에 아버님한테도 많은 걸 배우고 옆집이나 이웃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단물 쓴물을 다 맛본 경험을 바탕으로 독하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 흘러 이제 농사에도 완전히 눈을 뜨고 값비싼 작물까지 재배하면서 농가 소득에서도 엄청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시골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니까 점점 땅들이 놀기 시작하더군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휴경지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땅에서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땅만 내 땅이 아니지 실제로 저희들이 키운 농작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농사를 짓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노는 땅이 많아지면서 저희는 어떻게든 그 땅들을 모두 활용했고 저희 부부가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넓은 땅이라서 적당히 할까 고민도 했죠. 하지만 저희는 어려운 시절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더 벌자는 생각이었고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농사짓기로 마음먹고 그저 열심히 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내 청춘은 다 포기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농사짓고 돈 버는 재미로 저희 부부는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일손이 너무 부족했죠. 저희 동네 인근에 큰 농장이 하나 있는데 그 농장 내 부부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는 교류를 많이 하는 편이었죠. 그러던 중 저희가 너무 일손이 부족해서 그 농장 내 부부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 소개받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많이 있었고 딱히 어디에서 일해야 할지 모르는 외국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골로 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소개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 구하게 됐고 그 사람에게 그냥 우리 동네에 빈집이 많은데 거기에서 지내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초반에 베트남에서 온 남자였는데 베트남에서 이름은 뚜언이라고 하고 한국 발음으로는 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뚜언이라고 부르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편하게 준이라고 불렀죠. 베트남 남자인 준은 자기 여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베트남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반찬을 해서 주기도 했고 저희랑 같이 일할 때도 항상 맛있는 밥을 준비해줬어요. 게다가 여기는 시골 지역이다 보니 특별한 반찬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면 지천으로 깔린 것이 반찬이니까요. 준이라는 총각은 한국인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시골에서 나는 반찬들을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남편보다도 더 한국인의 밥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그런 모습을 보니까 괜히 더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넉넉하게 줘도 아깝지 않았고 반찬을 해줘도 힘도 들지 않고 저희들이 먹는 반찬을 조금 더 해서 나누어 먹으니 오히려 재미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준이도 변변치 않은 주변 시설이 불편했는지 하루는 마당 뒤에 비닐하우스 한 동을 만들더니 수도를 연결해 버리더군요. 나중에 보니 그곳에서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본인이 필요한 걸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시골이라 씻을 공간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았는데 당시에 준이 들어갔던 빈집은 여러모로 조건이 참 안 좋은 집이었거든요. 원래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인데 심지어 화장실까지 거리도 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비닐하우스처럼 만든 그 화장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 밖에서 보면 형체가 뚜렷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그 총각 집에 갔더니 글쎄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밤이라서 그 총각의 아랫도리가 대포를 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낮에는 그 비닐하우스 화장실이 괜찮은데 밤에는 불을 켜놓고 샤워를 할 때면 준이의 물건이 비닐하우스 밖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문제가 있더군요. 확실히 비닐하우스의 투명도는 낮과 밤이 많이 달랐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준이의 거대한 물건을 보니까 순간 묘한 감정이 느껴졌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부부관계라는 것은 모르고 살아와서 답답하던 참이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날 준이의 그 대물을 본 순간부터 저는 속으로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제 머리를 꽉 차고 있었으며 저녁만 되면 준이가 혹시 불을 켜놓고 샤워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 베트남 남자가 다 그런 거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준이만 특히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러다 얼마 뒤에 저에게 엄청난 기회가 한번 찾아오게 됐는데 저희 신랑이 2박 3일간 서울의 농업인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거였는데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문제는 저희 부부가 모두 참석하기에는 할 일이 많아서 남편만 가기로 했어요. 제가 아무리 농사를 잘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처럼 베테랑은 아닌데 더 잘 아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남편만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옆집 총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준이랑 고기나 좀 구워 먹을까 해서 반찬도 챙기고 막걸리 한 병을 챙겨서 준이네 집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준이가 농장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이는 제가 자기 집에 놀러 온 줄도 모르고 샤워하고 옷도 안 입은 채로 나오는데 순간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시골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신경을 아예 안 쓴 거죠. 준이가 웬일로 오셨냐기에 그냥 총각이랑 고기나 좀 구워 먹고 술이나 한잔하려고 왔다고 오늘은 우리 신랑도 없으니까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준이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한국말은 꽤 잘하는 편인데 자기 여동생도 집에 있으니까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면서 그때부터 저랑 준이네 남매도 같이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준이랑은 막걸리를 계속 마셨는데 그 여동생은 술을 전혀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내고 여동생은 먼저 집에 들어갔고 저랑 준이는 계속해서 밖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비록 베트남 남자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젊은 총각이랑 막걸리 한 잔을 했더니 술을 좀 과하게 마신 것 같아서 취기가 확 올라오더군요. 안 그래도 준이네 집에 막걸리가 많다면서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한 김에 아까 샤워하고 나오는 걸 다 봤다면서 어쩌면 그렇게 물건이 크냐고 이야기하니까 준이는 얼굴이 빨개졌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아줌마의 이런 농염한 장난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준이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눈치였고 저는 그런 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더 놀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자기도 어릴 때부터 물건이 너무 커서 베트남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준이에게 그게 절대 놀릴 일이 아니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녀도 된다고 했고 준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막걸리를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취했는데 자꾸만 준이의 그것이 상상돼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남편도 집에 없고 여동생도 집으로 들어갔으니 이때다 싶어 그만 준이를 힘껏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준이는 저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저희는 장소를 옮겨 오랜만에 방아를 찍기 시작했죠. 아무도 없는 저희 집으로 가서 은밀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모에 홀린 사람들처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힘들게 살아오면서 참아왔던 그 뜨거운 욕망들을 모두 분출하고 싶었고 준이도 한국에 와서 제대로 사랑을 나눈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뜨거운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줬듯이 저도 베트남 청년인 준이에게 한국 여자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스킬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말이죠. 준이도 제가 평소에 월급도 많이 주고 반찬이랑 먹을 것도 많이 줘서 고마웠다면서 자기가 아주 제대로 힘을 써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흔들어대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튼실한 몸이 온몸으로 소리치듯이 준이는 물건을 쓰는데 그동안에 서러웠던 것들을 미련 없이 확 뚫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 준이에게 더 잘해주고 반찬도 더 자주 해주고 한 번씩 눈을 피해서 사랑도 나누고 있습니다. 신랑이 어디 좀 다녀오거나
교육을 가야 마음 편하게 할 텐데 어쩜 그렇게 집에만 박혀서 일만 하는지 요즘에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걸로 그다지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제대로 맛이 들렸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여전히 그 남자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긴 하네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나이 50이 넘은 지금에서야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옆집에 사시면서 형, 동생하며 자라온 사이셨는데 두 분은 나중에 꼭 아이들 낳으면 서돈 맺기로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사회로 나온 두 분은 동업을 시작하셨고 동네 철물점부터 시작했던 사업은 점점 커지면서 번듯한 자동차 부품 공장이 되어 두 분은 사장님들이 되셨는데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와 동갑이던 유진이는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초중고를 함께 보내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웠죠. 나중에 오빠랑 결혼하면 본인이 제대로 미운 시내이 노릇해주겠다며 농담도 할 정도로 유진이와는 둘도 없는 사이였어요. 우리 셋은 어린 시절 대부분 추억을 공유할 만큼 함께 보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나요? 그저 친한 오빠로 생각하던 남편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건 제가 방학 기간 동안 잠깐 미국에 어학연수 갔을 때였는데 아버지는 저를 남편이 유학하고 있던 뉴욕으로 가길 원했고 저도 처음으로 타지로 가는 만큼 누군가 기댈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언제 또 뉴욕에 오겠냐며 자기 공부도 바쁜 와중에 저를 데리고 관광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3개월간 함께 뉴욕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된 남편의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봐오던 친근한 오빠가 아닌 멋진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뉴욕에서도 항상 당당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멋졌죠. 이런 남자라면 진짜 아버지 말대로 결혼해도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파티가 있을 때마다 저를 초대해서 본인 미래의 와이프라고 소개했는데 그땐 그저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뉴욕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날 남편이 저에게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현지야, 사실은 내가 아저씨한테 너 여기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어. 너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남편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니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며 뜨거운 연애를 했고 유학에서 돌아온 남편의 프로포즈로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들은 두 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반겨주셨죠. 유진이도 오빠가 어릴 때부터 제 이야기를 그렇게 물어봤다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며 축하해줬습니다. 결혼 후 경영학을 전공한 남편은 두 분 밑에서 일을 배우며 차근차근 후기서 수업을 시작했고 유진이도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사 회계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는 음대에서 공부한 피아노 전공을 살려 동네에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고 결혼 1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나날들이 흘렀는데 아들이 12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회사에 저를 불렀는데 회사에는 파란 박스를 들고 있는 수사관들이 와 있었고 아빠는 그들의 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현지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네. 금방 조사받고 돌아가마. 아빠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였어요. 검찰이 제시한 많은 증거들은 아빠가 회사 돈을 꾸준히 횡령해왔음을 가리키고 있었고 아빠가 횡령한 돈들이 들어있는 차명 계좌들이 나오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과는 다르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아빠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가족끼리 경영권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시며 일선에서 물러날 준비까지 하고 계셨거든요. 최종 판결날 법원에서 아버지는 판사님과 시아버지께 호소하셨어요. 형님, 저 아닙니다. 저 차명계좌 같은 거 당치도 않아요.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겁니다. 형님, 저 믿으시죠? 형님! 상철아,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배신할 줄이야. 너를 위해 어떤 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신다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행동하셨는데 어찌 보면 평생의 중마고에게 실망하신 시아버지의 행동은 당연했죠. 모든 증거가 아버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엄마나 저조차 아빠를 완전히 믿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징역 5년에 추징금까지 받게 되면서 아버지는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 모두는 시아버지께로 넘어갔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유진이까지 모두가 모여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너도 잘 알겠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더 이상 배신자의 가족하고 어떻게 가족일 수가 있겠니. 당장 여기 도장 찍고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시어머니는 배신자 가족과는 살 수 없다며 남편과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남편은 이미 얘기를 끝낸 모양이었습니다. 현지야, 너를 보면 자꾸 배신한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나도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다. 그냥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아니, 아직 아버지께서는 억울하다고 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옆에서 지켜보던 유진이는 저에게 쏘아붙이며 말했는데요. 야, 이현지, 넌 양심도 없니? 너희 아빠가 한 짓을 보고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냐? 야, 아저씨가 회사 돈 뒤로 빼돌려서 니네 가족 배불리려고 한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혀서. 믿었던 남편과 저희 단짝 친구라고 생각했던 유진이까지 더 이상 저를 보기 힘들다는 모습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의 양육권까지 뺏기고 마치 죄인처럼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혼 후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면 사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안일에 관여하지 말고 죄인답게 쥐죽은 듯이 살라는 말뿐이었어요. 절대 저와 아이를 못 만나게 하셨죠.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아이의 얼굴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고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상황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어요. 아빠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도 변호사를 구해 이리저리 뛰었지만 수차례의 항소에도 아빠의 목소리는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죠. 너무나도 억울했던 아빠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 마지막 호소를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이 사건 때문에 몸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버티지 못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저 홀로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 어느 한 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평생을 중마고우로 지내온 친구 가는 길조차 바라봐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냥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아빠의 유류품에는 눈물로 꾹꾹 눌러 쓴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현지 엄마, 현지야,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아빠의 쪽지에는 죽음으로까지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던 심정이 드러난 짤막한 호소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 아빠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원망까지 한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군요. 세상 천지에 별거 없이 벌어진 저로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낼 만한 힘은 없었어요. 더는 서울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전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지방 조그마한 시골 도시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변을 통해서 아들의 소식은 들을 수 있었지만 강경한 시어머니 때문에 제 아들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죠. 매년 아들 생일날 남편을 통해 생일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는 것 정도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남편은 가끔 저를 보면 많이 안타까워하는 눈치였지만 딱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키워가며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렀지만 내 아이의 아빠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려 했지만 어머님과 유진이는 지난 세월 무색하게 반대하더라고요. 남의 아들 장례식장에서 깽판 놓을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저는 여느 날처럼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엄마! 뒤를 돌아본 순간 정말 상상만 하고 꿈에서만 그리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고 20년이 지난 세월이었지만 내 아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지호야, 어떻게 네가...
저에게 아기처럼만 보이던 12살짜리 아들이 30이 넘은 건실한 청년이 된 모습에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그리워만 하다 먼발치에서 소식만 전해 듣던 아들이 내 앞에 서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지금까지 제가 본인을 보는 것을 극도로 원치 않는다는 시어머니 말에 저를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엄마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데 자기가 찾아간들 뭐하나 싶었대요. 얼마 전에야 제가 생일 때마다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도 알았다더군요.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는데 능력 없는 엄마가 더 미안했죠. 이렇게 아들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아들과 20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바른 지식인으로 자랐더라고요. 내가 낳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유언이 장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엄마가 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한 편지 한 통을 장 변호사에게 남겼는데 이거 엄마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장 변호사님은 아들에게 남편이 남겼다는 편지를 전해줬는데요. 남편이 남긴 편지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지에게, 현지야, 오빠야. 이제까지 너 하나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편지를 언제 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죄책감이 깊어져만 가는 오늘 글로라도 남긴다. 꽃같은 나이에 시집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정말 면목 없다. 몇 년 전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그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지금도 선뜻 이 모든 걸 바꿀 용기가 나지 않아. 회사 공금 횡령으로 구속된 너희 아버지는 사실은 누명을 쓴 거였어. 실제로 공금 횡령을 하다 걸린 건 바로 내 동생인 유진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회사에 대한 욕심이 더해져 실로 우리 집안은 괴물이 됐어. 처음엔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딸의 잘못을 덮으려 서류를 꾸민 거였지만 너희 아버지만 없으면 그 회사는 우리 집안 것이 되니 너희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까지 뒤집어 씌운 거였어. 아예 관계도 끊어버리고 말이야. 나는 그 일이 일어난 지 10여 년이 흘러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알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 난 이걸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것도 알아.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마. 지우 보고 싶어하고 지우 생일마다 선물이며 편지며 챙기는 널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미안했어. 어머니는 알고 계셨고 지우에게 혼란이 생긴다며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실망만 하는 세월이었지. 너에게 다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그 일을 알게 된 시점부터 보관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너에게 줄 거야. 지금도 유진이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어. 그 증거까지 모두 장 변호사에게 전해두었어. 앞으로도 계속 전해둘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어져가. 혹여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의 모든 재산 또한 당신이 받게 될 거야. 내 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오늘도 바라. 미안하다 현지야.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은 회사 돈에 손댄 적 없다며 그렇게 억울해하시던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한켠의 안타까움에 가슴 치며 통곡했어요. 본인들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뻔뻔하게도 저희 아빠를 배신자라 몰아붙이며 장례식장에도 얼굴도 한번 비치지 않은 그 가족들을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일단 장 변호사님을 만났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남긴 자료, 편지를 아들에게 준 이유 등을 다 설명들었어요. 그리고 20년 전 쫓겨났던 그 집으로 향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은 참 많은 게 바뀌게 하는 긴 세월이었죠.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지우 네가 데리고 왔니? 20년 만에 뵙는 시어머니는 어느새 80대 100발 노인이 된 상태였어요. 제 등장에 꽤나 놀란 눈치셨고 옆에는 제 단짝 친구이자 시누이였던 유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20년 만인가요? 어머님도 참 많이 늙으셨네요. 유진아, 너도 오랜만이다. 쟤는 여기가 어디라고 염치 없이 발을 들여놔. 당장 안 나가? 지금 내 전남편 죽었다고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주워먹으러 온 거냐? 지우야, 네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겠지만 제일 친한 친구 배신하고 회사 돈 뒤로 빼돌리던 사람 딸이야. 절대 속아선 안 돼. 너도 버리고 집에서 나간 사람이란 말이야. 세월이 흘러도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할머니, 고모, 제가 무슨 바보 등신인 줄 아세요? 그렇게 모질게 엄마 내쫓아내고 엄마가 저한테 보내는 편지도 다 가로채놓고 아직도 제가 할머니 거짓말에 속을 애로 보이세요? 어머, 지우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 엄마라고 지금 편드는 거야? 네가 누리고 사는 거 누구 덕인지 몰라? 현지야,
너도 참 양심도 없다.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들어와? 너희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신지 아니? 죄지었으면 쥐 죽은 듯 살아야지 말이야. 그래,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네 아빠가 20년 전에 왜 그렇게 돈 욕심을 부린지 알 것 같다. 본인의 잘못은 잊어버린 건가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유진이 그년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죠. 너는 참 나이를 먹어도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 그냥 왔을 것 같아? 너 20년 전에 회사 회계장부에 손댔더라. 그거 문제 생기니까 그걸 너희가 우리 아빠한테 덮어 씌웠고. 뭐라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 증거! 너희 오빠가 예전부터 너희 부모랑 네가 한 짓 다 증거로 남겨놨더라. 이미 변호사까지 정해서 말이야. 니네 가족이 네 잘못 덮고 그 회사까지 탐이 나서 증거까지 조작해가면서 우리 아빠한테 누명 씌워놓고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아빠를 올려? 우리 아빤 그때 이미 회사에서 물러나려고 하셨었어. 너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줬다면. 그러자 유진이가 당황했는지 겁먹은 고양이처럼 파르르 떨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고. 뭐 어떡할 거야. 너희 아빠는 이미 죽었고.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은 유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죠. 고모, 좀 정신 차려 진짜. 증거? 있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증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 그래요? 근데 당신 아직도 회사 돈 손대고 있던데? 참 여기저기 안 해먹은 곳이 없더라. 이미 회사에서 조사 들어갔고 이사님들하고도 이야기 끝냈어. 당신 앞으로 회사 나올 필요 없어. 해고야. 그리고 당신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이 집 엄마 명의로 이전 끝냈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재산 엄마한테 위임했으니 당신들한테 떨어지는 건 한 푼도 없어. 꿀먹은 벙어리가 된 시어머니와 유진이는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듯 했어요. 현지야,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니? 이 노인을 평생 산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디 가서 살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간의 정을 봐서라도. 어머님, 저 내쫓으실 때는 그런 정이 없으셨나 보네요. 억울한 우리 아버지 희생양 삼은 사람이 할 말은 안 것 같네요.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유진이는 참 끝까지 이기적이었어요. 지 엄마가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지 감옥 가는 게 더 무서웠나 봐요. 현지야, 설마 진짜 검찰에 고발한 건 아니지? 우리 친구잖아.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되지. 응? 20년 전에는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고. 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것뿐이라고. 제발 살려줘. 제 엄마까지 팔아가면 살려달라면 싹싹 비는 유진이년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굳이 제 손 더러워질 것 같아서 꼭 참았네요. 넌 이미 늦었어. 내가 꼭 너 감방에서 절대 못 나게 할 거니까 각오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음에도 뻔뻔한 인간들답게 눌러앉아 버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당장 부동산에 집 급매로 내놔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새 주인이 오자 영문도 모르고 쫓겨났겠죠. 아들이 직접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유진이는 구속되었어요. 회사에 있는 내내 여러 분야에서 회사 돈에 손댔더라고요. 심지어 유진이 남편은 회사 돈으로 도박하다가 날려먹은 빚까지 있었고요. 유진이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제 버릇 때문에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을 판결받게 되었고 끝에 남아있던 돈까지 잃게 되었어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자기 잘못으로 탓하며 50 넘은 딸 감옥 뒷바라지하면서 교도소 드나든다고 하네요. 모정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사람 열어 죽일 정도로 무서운 거죠.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로 제 자리를 찾게 되었지만 아빠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게 마음 한편에 항상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인지 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외할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 납골당을 찾아 인사드리고 회사 얘기를 들려드리곤 하네요. 그리고 지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이라도 진실을 알려준 남편에게는 덕분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늦게나마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조금은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고요. 시간이 해결하겠죠. 아들에게 회사 정권이 위임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본인이 읽어놓은 회사 하나뿐인 손주가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정말 뿌듯해하실 텐데. 오늘따라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립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영업하는 남자입니다. 별일은 아니고 사는 게 하도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요즘 나에게 있어서 쇼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는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입이 근질거려 미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써 올립니다. 우리 부부는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마누라는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인 셈이죠. 완전 선머스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격도 걸걸하고 힘도 세고 어디 하나 여자 같은 야들야들한 느낌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장점이라면 성격 하나 의리는 좀 있네요. 우리는 서로 믿음직스러운 동지이지요. 이걸 여자한테 장점인 성격이라 해야 하나?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마누라와 저는 결혼 나이가 꽉 차 서로 눈에 뵈는 게 없이 미쳤는지 아님 외로웠는지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네요. 별 볼 일 없는 제 곁에 지금까지 붙어있는 여자는 지금의 마누라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 같은 두 아이도 낳아 키우고 있고요. 동갑으로 한 동네에서 국민학교부터 같이 다녔던 사이라 만나기만 하면 지지고 볶고 싸우다 정들어 어느덧 결혼까지 하고 이 나이까지 같이 살고 있네요. 저는 최근 50 넘으면서 은퇴 후도 고민되고 사장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영업직으로 나이 들면 언제까지 다닌다는 보장도 할 수 없으니 늙어서 힘없을 때 고생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힘들어도 자리를 잡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마누라는 뭘 말아 드시려고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냥 하던 거나 하시지. 뭔 바람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저에게 쿠사리 한 바가지를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봐야지. 죽기 살기로 하면 뭔들 안 되겠냐 하고 마음 먹고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부터 해서 성격 좋은 내가 장사를 시작하면 단골 손님도 늘고 3개월만 죽도록 고생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지 않을까 희망차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익은 잘해야 본전이고 벌어놓은 돈 까먹을 때도 많아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라니. 안 그래도 안 되던 장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죽어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누라의 융단폭격 같은 바가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니는 뭘 해도 안 돼. 그냥 내 말 듣고 가만히나 있지. 또 집가는 사업한답시고 개뿔 같은 짓을 해서 있던 돈도 까먹고 난리야. 하여튼 쯧쯧 혀를 차며 애들이 있는 앞에서도 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아씨, 못 갔네. 야, 내가 망하려고 했겠냐? 돈 잘 벌어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고 한 거지? 하며 화가 나 이렇게 말하면 아주 더 죽일 듯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들이댔습니다. 나만 보면 화를 내는 마누라가 이해도 갔지만 그렇다고 서방을 이렇게 개무시해?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싸우니 집에서 괜히 눈치도 보이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게 저의 피로감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국민학교 동창 모임을 한다고 연락을 받고 마누라하고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기 싫었지만 오랜만에 동창회이고 집에 처박혀 있어봤자 마누라하고 싸우기나 하고 화병만 더 도질 뿐이라 콧바람 좀 쐴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 모임이라 서로 안부 인사도 하고 다들 들떠서 정신없이 떠드는 와중에 저쪽 기퉁이에 정수기가 외롭게 홀짝홀짝 소주를 연신 입에 털어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5년 만에 본 얼굴이라 무척이나 반가웠고 한편으론 조금 어두워 보이는 모습이 비쳐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놈한테 팔로 툭툭 치며 정수기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야, 정수기 무슨 일 있냐? 혼자 구석에서 웬 술을 저렇게 들이붓고 있어? 소식 못 들었냐?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몇 년 전에 죽고 혼자 됐잖아. 외롭겠지. 그렇구나 하고 조금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마누라와 함께 남자들도 우습게 보며 모두를 이겨먹던 대장부 정수기가 나이가 드니 많이 변했구나 생각이 들고 혼자 술을 홀짝이고 있는 걸 보니 애초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난 마시고 있던 소주 한 병을 들고 정수기 옆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이 정수기 오랜만이네. 살아있었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냐? 하도 안 보여서 어디 멀리 이민네라도 간 줄 알았다. 그때 정수기가 날 보고 너 뭐야 지랄하지 말고 꺼져. 찰지게 욕을 하였고 얘 좀 많이 취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괄괄한 성격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정수기는 내가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옆에 앉자 날 자세히 쳐다보더니 누군지 알아봤는지 어이 대찬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냐? 하고 방긋 웃었습니다. 초점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불그레해 있는 모습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느껴졌습니다. 입만 열면 거칠고 세서 그렇지 조그만 게 술 취해서 웃는 걸 보니 나이가 들었어도 솜털이 뽀송하고 눈이 동그란 게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수기는 야 누나한테 술 한잔 따라 짜샤 하며 술잔을 내밀었고 나는 괜찮겠어? 너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도 술고래 정수기가 어디 가겠어? 모처럼 만났는데 회포나 풀자는 생각으로 술잔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제가 정수기하고 본격적으로 술 마시려고 자리를 잡는데 저쪽 대각선 건너편에 있던 마누라 놈은 안주도 필요 없다는 듯이 날 안주 마냥 씹어대며 친구들과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말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정수기하고 둘이서 실없는 농담을 안주 삼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마신 술이 취기가 거나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야, 나 화장실에 물 빼러 갈 거니까 니들 나 뒷담화 까지 마라. 걸리면 뒤진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이고 전혀 까칠한 게 하나도 안 변했네. 근데 술을 마셔서 그런가? 묘하게 매력있네. 하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저도 맥주와 소주를 들이부어서인지 방광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우 급해라.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친구들한테 니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라고 하고 저도 화장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인지 다리가 휘청거리고 세상이 뺑글뺑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벽을 짚으며 떨어지지도 않는 걸음으로 겨우겨우 화장실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곳 호프집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이고 문을 열고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녀 화장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볼 일이 급해서 문에 붙어있는 파란색 그림을 보고 얼른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잠긴 것도 아니고 안 잠긴 것도 아닌 게 약간 걸쳐있는 것 같아 발로 화장실 문을 쾅 차버렸습니다. 급해 죽겠는데 이게 왜 이러지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화장실 칸에 정수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좁은 화장실에 발로 문을 차서인지 문에 발이 부딪혀 아파하면서도 동그란 눈이 놀라서인지 더 휘둥그레져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게 그 짧은 순간에도 정수기의 몸이 스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기분은 너무나 흥분되어 주체할 수 없었고 정수기의 상기된 얼굴도 더욱더 붉게 타오르며 저를 올려다보는 시선이 무언의 합의를 한 듯 우리는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가시나 많이 외로웠나 보네.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였고 정수기 또한 제 품에 봄눈 녹듯이 안겼습니다. 정수기는 한참을 내 품에 안겨 들썩이는 숨을 고르다 조금 진정이 되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화장실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기지 않는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가 술자리로 갔습니다. 한동안 저는 정신이 멍하기도 했고 꿈만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정수기는 술이 조금은 깼는지 화장을 고치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회포를 푼 후 서로 잘 가라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쯤 정수기가 먼저 저에게 아무 일 없었던 것 마냥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찬이 잘 가고 다음에 또 보자. 전 속으로 뭐야 저거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참 대단하네 가시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태어난 정수기 모습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조차도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뭐 감정이 있었던 관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때의 그 짜릿했던 느낌이 머릿속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한 달 뒤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대찬아, 잘 지내지? 짜샤, 너 아직도 나 못 잊은 거 아니지? 그럼 너 누나한테 맞는다? 라는 목소리는 정수기였습니다. 난 지가 뭐라고 대단한 줄 아셔? 라고 얘기하며
너나 나 못 잊고 질질 짜지 마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쿨한 정수기. 우연한 불장난을 가볍게 지나가게 해준 정수기가 고맙게 느껴졌고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해라 정수가. 날 개무시했던 마누라는 어떻게 됐냐고요? 여전히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서 저를 달달 볶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 되면 뜨신 밥 챙겨주고 기운 떨어진 것 같다며 보약도 지어주면서 돈 벌어 오라고 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속상하게 한 거 다 보상하랍니다. 사내 만에 하다가도 부부의 인연인지 그래도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릴 뻔했던 가정이라고 생각하니 지금은 잔소리쟁이 마누라도 아빠를 소가 닭 쳐다보듯이 스쳐 지나가는 자식들도 더 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